미나리 제의는 명백하고 당황스러운 무시다. 미나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골든글로브 규정보다 더 낮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 시상식 20가능 석권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윤여정이 골든글로브 후보에서 제외되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이를 두고 바보 같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나리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을 비롯해 여우 조연상 등 배우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어이없는 결정이 나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미나리에서 스티븐 영과 윤여정은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모두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력 매체 버라이어티는 미나리 윤여정의 후보 제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윤여정뿐만 아니라 썬데스에 달린 미나리의 주연 배우가 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골든글로브는 미나리는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도 외국어 영화상에 경쟁하도록 하는 기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예 전문 매체 엔터테인먼트는 여우 조연상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윤여정은 조디 포스터의 깜짝 지명을 위해 명단에서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제36회 썬데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및 관객상 수상을 기점으로 미국 영화협회 및 시상식을 싹쓸이하며 60관왕 110개 노미네이트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윤여정은 전미 비평가위원회부터 LA 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미국 여성 영화 기자협회,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 등 여우조연상 20관왕을 달성하며 아카데미 후보 노미네이트를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골든글로브에서도 윤여정의 수상이 유력하다고 점쳐왔습니다. 하지만 후보조차도 오르지 못하면서 이제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에 올라간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리 아이작 정은 미국인 감독이고 이 영화는 미국에서 촬영됐으며 미국 회사가 제작 지원했는데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 후보로 경쟁하게 되어 최고의 상을 노릴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나리는 제작사, 감독, 제작자 모두가 미국인이었지만 한국어로 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상 후보에서 제외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타임즈는 미나리는 미국 중부 지역에 고립돼 열망을 갖고 고분분투하는 가족을 그린다면서 가족, 세대 역사, 개척 정신, 역경 극복 등 골든글로브가 늘 받아들여온 큰 주제를 가진 독특한 미국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골든글로브가 후보 목록에 해당 작품이 어느 나라 영화인지 나열하고 있기에 더욱 우스꽝스럽게 됐다며 미나리 아래 미국이라고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언론의 집중포화는 골든글로브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며 앞으로 열리는 오스카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매년 주는 상으로 아카데미보다 한 달 앞서 열려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든글로브 아카데미는 비슷한 시기의 작품을 평가하기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골든글로브의 인종차별적인 수상후보 선정에 비난의 화살이 꽂히면서 오스카가 이 같은 차별을 역전시켜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주는 오스카 트로피가 최고의 1등상이라 여긴다면 골든글로브는 2등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세계에 파견된 할리우드 특파원 90여 명이 정하지만 오스카상은 영화인들 6,600여 명이 선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게 수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오스카에서 기생충에게 사관왕을 주며 그동안 백인들만의 잔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카데미는 백인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과 성별을 가진 신입 회원 확보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골든글로브와 다양성 지향에 나선 아카데미의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에 그쳤으나 아카데미에서는 사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 윤여정이 골든글로브 후보 선정에 실패가 발표되자마자 오스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위안하듯 다음날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4일 제27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미나리가 앙상블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3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된 것입니다. 이 미국 배우 조합상은 미국 배우 조합이 주최하며 영화, TV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배우들이 동료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시상식입니다. 수상작 선정에서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골든글로브 및 크리스틱 초이스 시상식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오스카 연기상 수상자와 일치하고 있어 미리 보는 오스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들이 주는 상이 골든글로브보다 오스카 연기상에 더 근접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인 역시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후보 탈락은 이변이라고 말하며 미나리는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지명할 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특히 유력 후보인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탈락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골든글러브가 미나리 전체를 무시한 데 이은 것이라며 골든글러브의 실수를 오스카가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는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까지 한류 콘텐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한 한국 영상도 화제가 되며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상어입니다. 한국의 동일 콘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무려 78억 뷰로 유튜브 사상 최대 조회 기록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164개국에서 출시된 170여 종의 모바일 앱은 2억 5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112개국 스토어에서 교육 분야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아기상어가 20주 연속 오르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은 미국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도 랭킹 5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한류 콘텐츠는 K-팝을 비롯하여 드라마, 영화 등이 줄을 잃었지만 이제는 동요까지 전 세계에서 열광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기상어를 만든 이순규 부사장은 아기상어 원곡이 북미적 전래동요인데 마치 백설공주 잔혹동화처럼 슬픈 느낌의 원곡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비트와 후렴구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음악에 K-팝적인 느낌을 넣어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정도로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전략으로 만든 아기상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아기상어가 폭발적으로 뜨면서 대부분의 노래처럼 짧은 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에 새로움을 더하려고 했고 음악적으로 국악 버전, 캐롤 버전 등을 만들었습니다. 올 봄에는 세계 최대 키즈 채널인 니켈로니언과 공동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베이비샤크 빅쇼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북미 지역에서 방송된 크리스마스 스페셜 영상은 이미 북미 케이블 TV 유아동 분야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는 승리를 부르는 응원가로 아기상어를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2019년 워싱턴 내셔널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많은 이들은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흥겹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힘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기상어 신드롬은 유튜브 공연장을 넘어 미국에서 확산되는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키마우스, 곰돌이프, 엘사 공주를 낳은 백년 캐릭터 왕국 미국에서 한국 캐릭터가 새 우상이 되었다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K-팝을 비롯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이제는 K-동요까지 한류 콘텐츠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 서울지국의 가와사키 겐타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동전의 디자인 변경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원 동전에 그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친일파 화가의 작품인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이야기를 들은 캐스터는 일본에서 친일파는 일본의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전의 디자인 변경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8종의 동전과 지폐 중 절반이 친일파 사냥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 말고도 친일파가 작사 작곡한 교가 5년 전 국회에 있던 이순신 동상 등이 사냥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그들은 한국이 친일파에게 품은 저주의식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 싫고 자신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배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미래의 아이들은 일본이 힘없는 한국을 발전시켜준 일은 모르겠네요. 삼성도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고 현재의 대기업이 되었는데 그럼 그들도 친일파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뻔뻔함과 무식함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의 공원 벤치 등의 차별적인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언론사 교도통신은 20일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공원 벤치에
혐한 낙서가 발견돼 시 당국이 현지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시트로 덮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출근한 시 직원은 한 주민으로부터 낙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공원을 살펴본 결과 제1교포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의 낙서가 2개의 공원 벤치 등 모두 11곳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언론사는 기둥에 조선인은 범죄민족, 불법 이민 제일 코리아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어한다 등의 낙서가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낙서에 사용된 도구는 그냥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직 등 단순한 필기구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8년에도 제1동포를 비방하는 낙서 50건이 발견된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제1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혐오 표현 발화자를 최대 형사처분하는 곳도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와사키시입니다. 이곳은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 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시의 인권 문제 담당자는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부당한 차별 해소에 계속 대처를 진행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상식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네요. 몇몇 사람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가 제3자에 의한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20일 자사가 계약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해킹 사고로 거래처 계좌번호 8635건이 유출되었습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거래처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발표문에서 유출의 원인 등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보안 체제 강화에 임하는 중이며 이번에 유출된 거래처에는 막대한 피해와 걱정을 끼치는 것에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해킹을 처음 감지한 것은 16일이고 피해 상황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해커 집단에게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사와 국내외 주요 거점의 개인용 컴퓨터 120여 대, 서버 40여 대에서 여러 차례 무단 접속이 이뤄졌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회사는 네트워크의 액세스 제한을 강화해 사장 직할의 조직을 만드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도 중국 해커가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정 액세스가 있었고 중요 정보로 연결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도용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사이버 공격 피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캡콤은 이번 달 최대 35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공표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는 6월 사내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 해외 9개 공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해킹을 막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비를 하지 못한 회사 때문에 거래처 회사만 힘들어졌네요. 네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고투 캠페인의 일시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C19 신규 확진자가 20일 사흘째 2,000명 선을 넘어서면서 최다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 의사회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스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장려 정책인 고투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스가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신규 감염자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제 눈에 착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캠페인이 시작된 2주 후부터 감염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시 중단의 결단을 내려달라 아니면 감염자가 많은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실시해달라.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면 멀리 여행 가는 경우 PCR 검사나 항원 검사를 병용해 주시는 것을 부탁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21일에서 23일 연휴 기간에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이나
도도부연 경계를 넘나드는 등을 가능한 한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 오후에 전국 지사회의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을 제전제로 경제활동과의 양립을 도모해 경제를 되살리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투 캠페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언론사는 21일 저녁 스가 총리 주재의 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가 총리가 고투 캠페인을 중단할지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네요.